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오늘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법야권이 어제 연석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선거 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촉구했는데요. SNS 공간에는 잘해라라는 격려와 질책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네. 한 트위터 용자는 이게 제도권 야당 정당들과 정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다. 잘하길이라고 응원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야권 연대가 아니라 연석회의군. 어쩌면 그게 더 좋은 거다. 천상 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가 딱 좋다고 썼습니다. 네. 또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야권 연석회의에 희망을 갖는다. 다만 지분 싸움은 내부에서 하고 통합적 대의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요구와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내년 선거가 공정하리라 누가 보장하나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지분 싸움은 이게 이제 선거 연대까지 갔을 때 이야기가 되는데 네. 이들은 일단 선거 연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오는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거나 꼬리 물기를 하는 운전자에게 각각 4만 원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현장 적발은 물론 무인 카메라에 지키기만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예. 예, 이에 대해 SNS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대안과 개선 방향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 용자는 법규를 어기는 게 당연한 거고 단속되면 재수없게 걸린 거고 위반 안 했다고 우기면 된다라는 운전자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지금과 같은 신호등 체계로는 곤란하지 않는가.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신호등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예측이 가능해야 법규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수년간 택시 단속하는 건 거의 못 봤고 버스 단속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대중교통이라고 난폭 운전하는 거 봐주면서 뭘 단속한다고? 택시, 버스만 잡아도 도로는 평화롭다는 의견과 이렇게 해서 4대강에 퍼부은 돈 메우려고 그러나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일각에서 진짜로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너무 많이 잡는다. 예, 재정 조달용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파리 시위를 향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가를 치른다는 게 그렇게 나쁜 말인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많은 SNS 이용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통령 있고 국민이 있는 건가 국민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건가 의원님 너무 오버해서 딸랑거리신 건 아니지요? 라고 꼬집었고요. 다른 이용자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면 기분이 좋냐? 그러니까 NLL 대화록 내용을 잘못 보는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좌창중, 우진태로 한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박근혜 측근들,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김진태는 당장 사과하라라는 주장과 이러다 부정선거가 그렇게 나쁜 거냐, 독재가 그렇게 나쁜 거냐, 쿠데타가 그렇게 나쁜 거냐라는 소리도 할 판이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윤창중 씨 요즘 뭐 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시죠? 네, 저도 전혀 소식을 못 듣고 있는데 그러게요. 예, 궁금합니다. 진짜,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어제 야권과 관련된 두 개의 기구가 잇따라 출범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국정원 대선 공작을 규탄하는 야권 연석회의인데요. 이거는 일전에 저희가 짚은 바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구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계속 복지 담론을 제기를 해왔던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모태로 하는 그 정치추진위원회인데 여기서 내년 지방선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제 천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복지국가 정치추진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비전이 뭔지 이걸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대된 그 이상희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천명한 내용을 보니까 그 목표는 복지국가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던데요. 좀 네. 풀어주시죠. 복지국가 정당이라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역사가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예. 또 사실은 그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그건 벌써 60년, 70년 다 돼갈 정도로 긴 정당 역사가 있는데, 네. 그 사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정당 역사를 보면 네. 그 어떤 가치, 네. 가치라든지 정책 노선을 중심으로 예. 그 정당이 만들어져서 네. 가치와 정책 노선을 가지고 대결하면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그것을 의회 정치 내에서 대표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국민의 요구에 맞도록 정책으로서 법률을 만들어내고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 정치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여야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본질적으로. 네. 그러면서 특별한 정책 노선이라든지 어떤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도 아닌. 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그 동시에 적대적으로 서로 공생하고 있는 네. 이런 정당 정치의 질서로는 생산적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 특히 네. 복지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하다라는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 최초로 네. 이제는 그 가치와 정책 노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네. 그런 정치. 그래서 다양한 가치와 노선을 가진 다양한 정당들이 서로 이제 경합하는 네. 그런 모습이 미래의 우리 이 정당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첫 발을 이제 첫 삽을 한번 떠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예.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계속 복지 담론을 생산을 해오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네. 이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을 주문을 하고 뭐 싱크탱크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역할을 해 오셨는데 이번 아예 이제 정치 전면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그렇게 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팔 걷어 붙이신 겁니까? 저희들이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싱크탱크를 출범시킨 것이 2007년 7월 달인데요. 네네. 그때는 이제 참여정부 그 마지막 연도 후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 그때 저희들이 왜 참여정부가 굉장히 선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다시는 뭐가 하고 싶은데 잘 못 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찾아낸 담론이 이제 이 복지국가 담론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열심히 탐색을 하고 또 우리 시민사회에 알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쭉 오다가 2010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공세적으로 이제 보편적 복지론을 시민사회에 확대하고 이걸 이제 정당에 투입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 무상급식 이슈가 상당히 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상급식을 선별적 방식으로 할 거냐, 네네. 아니면 보편적 방식으로 할 거냐 여기에서 이 논쟁을 저희들이 이제 주도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공론화시켜내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야당에 투입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야당이 그 이후에 정치 의제로 전면에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정치를 잘 하시길래 네. 이제는 이제 이분들이 복지국가 정치를 하시겠구나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 한나라당도
입장을 달리하면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서서히 돌아서고 네. 특히 그 박근혜 대표가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다라고 하면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이제 복지국가 경쟁이 벌어지길래 네. 그리고 이게 지난 대선까지 이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대선이 지나고 나면 상황이 많이 좋아지겠구나.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상황은 좋아지고 또 집권하지 못한 쪽에서는 또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라고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당 정치가 이제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대로 펼쳐지겠구나라는 기대도 사실 일부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듯이 예. 그 복지국가 공약을 하나씩 지금 철회하고 파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복지국가를 할 의지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애초부터 복지국가를 할 의지도 없으면서 지난 대선 때 이제 사기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대통령을 지금 고발했잖아요. 예.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야당을 한번 보십시오. 야당은요, 지금 복지국가를 만들 그런 어떤 의지라든지 능력을 거의 지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가 벌써 10개월, 11개월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2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연장이죠.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복지국가 이슈가 이제 수면하로 깔아앉아버리고 지금 여야 간에 비슷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적대적인 공생을 하고 있는 이 구도에 뭔가 파열구를 내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어제 그 출범식에서 이제 밝힌 바를 보면은 기존의 정치 질서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예 이제 그 규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존 정당이 이게 네. 복지 마인드의 문제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 태생적인 어떤 그리고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예. 지금 근본적으로는 인적 구성 자체가요.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예. 민주당은 그 복지국가를 사실은 당의 강령에 박아놨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당에 문자로 박아놨거든요. 당의 강령에다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기네 당이 내걸고 있는 강령의 주요 내용들을 제대로 읽어보고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의 잘못된 인적 구성, 저는 이것을 어떻게 좀 크게 흔들고 바꿔놓을 수 있는 예.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제 세력과 연대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체적인 연대 대상 제1순위는 안철수 세력이 되는 겁니까? 1순위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모든 세력이 다 저희들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국가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국가 정치 세력화, 네. 복지국가 정당 건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복지국가 정당 질서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동의하는 이러한 정치적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네. 저희들은 누구하고라도 대화를 하고 또 연대하고 네. 필요하다면 더 깊은 정치적 동맹 관계를 예. 구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예.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누구라도 저희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다만 현재 조건으로 보면 예.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예. 지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불신 예. 그것이 안철수 현상을 불러왔고 안철수 의원의 지금 그 정치적 기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지금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안철수 예. 의원하고
저희들을 좀 연관 짓는 그런 네. 언론의 보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지금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복지 펼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은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물론 집권하고 나서 이제 줄줄이 파기는 하고 있지만 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 정치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 담론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우리도 동의한다. 이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약간 좀 냉수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들의 언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구주와 면면이 그걸 실현할 의지와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주된 판단 근거가 되는 건데. 근데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전에 민주당을 특정을 해서 평가를 한 거 보면 이들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네.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의원은 어떤 점에서도 그러면 또 다른 점이 있는 걸까요? 그거죠. 바로 예. 정확하게 질문하셨는데요. 예. 그 점을 앞으로 탐색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 예. 어떤 동의와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복지국가 정치에 대한 네. 그쪽 안철수 의원 세력의 동의 네. 그리고 동의의 정도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 예. 그런 게 없으면 대화를 하더라도 더 진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요. 예.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치 동맹까지도 고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 연대와 같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거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이런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저희들은 궁극적으로는 정계 개편까지도 예.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예. 가령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둔다라든지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예. 우리 정치 질서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길게 염두에 두고 제가 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독자적으로 가면서 연대를 모색하는 이렇게 이제 그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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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세력화를 하고 이것을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져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세력과 연합을 하는 방안도 예. 저희들은 이를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예. 복지국가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그 목적에 네. 부합한다면 예. 저희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들이 원래 전문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그렇죠. 원래 예. 예. 복지국가 전문가 내지는 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어떤 거대한 성과를 이루어내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들은 연대하고 연합하는 전술을 적절하게 구사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복지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실 계획일 텐데. 네네. 근데 이 복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개론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거기서 가장 대표 공약, 킬러 컨텐츠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와 관련해서도. 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사회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현실을 고려를 할 때 가장 기묘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반드시 구현되어야 되는 복지 문제가 어떤 거라고 지금 상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이 복지와 경제, 네. 그리고 분배와 성장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 구호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성장 담론이 예. 참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 성장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허구란 말이죠. 네. 그리고 복지라고 이 분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에 국가가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예. 이런 자녀적이고도 선별적인 것으로 복지를 이해하고 있는 예.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상과 내용을 주입시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저희들이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네. 거대한 새로운 어떤 그 성장 생태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사람에 대한 투자, 예. 복지에 대한 투자, 복지의 성장, 예. 그리고 불평등의 해소, 예. 이거 없이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한 또 성장 없이는 복지 자체가 네. 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 성장과 복지가 유기적 통합체다라고 하는
이러한 컨텐츠를, 이러한 내용을 적절하게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내야죠. 카피를 만들어내야죠. 예, 물론 그래요. 그런 과제를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정확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복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또 이 성장 담론, 성장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혼란스럽게 좀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예. 그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네. 국민들의 뇌리 속에 하나는 좌뇌에, 예. 하나는 우뇌에 이렇게 확 박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그 복지 부정하는 국민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의 복지가 뭐냐고 들여다보면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좀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죠. 예. 또 한쪽 뇌에 있는 성장은 그야말로 물질적 성장, 탐욕, 이기적인 어떤 부의 축적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예. 그런데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게 사실상 쇠뇌된 거거든요. 예. 쇠뇌된 국민의 의식이 요즘 근본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일종의 이 사고의 아노미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대혼란이죠. 예. 그래서 이 대혼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이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이거 뭔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예. 이거를 전면화시켜내는,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 예. 그리고 시장 만능, 경쟁 만능의 경제가 아니라 예.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장 체제, 이것이 음.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그 대안적 국가 질서가 가능하고 그게 바로 북유럽이라든지 중부 유럽에서 실현된 복지국가 모델이고 이걸 한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가능성, 비전, 신념 이런 것을 확산시켜내는 거. 예. 저는 그게 저희들이 복지국가 정치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하고 예. 지방선거 시기 때를 저희들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지방선거가 좀 그 옥죄는 측면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총선 대선과는 달리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슈가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맞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이 지역별로 분산이 되다 보면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현실 타당성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어떤 선거에서 어떤 이런 어떤가 이슈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너무 좁아지는 그 공간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들도 그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치적 계기로서 주어진 지방선거를 지금 건너뛰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그 대선이나 총선 때보다 훨씬 더 공중전이라고 하는 전면적인 예, 여론화라고 예, 하는 예.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예, 인정하는데 예. 근데 또 한 가지 장점이 있긴 있어요. 네. 중앙 단위의 선거인 이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에 또 독특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거는 바로 풀뿌리의 수준에서 이 바로 삶의 복지, 예. 삶과 복지의 문제.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인 지역 공동체에서 소소한 문제들을 이걸 바로 복지 이슈로 네. 이게 복지 국가의 지방 자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예. 비교하면서 예. 이걸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풀뿌리 단위에서의 어떤 그 정치 이슈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각급 계층에서 예. 그러니까 기초 단위의 의원부터 시작해서 또 광역 단위의 단체 당에 이르기까지 네. 저희들이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보도를 보면 100명 정도가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각급 선거에. 네네. 자, 그러면 그냥 이것은 추상적인 계획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얼추가 끝난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지금 수준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6명의 추진위원 명단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근데 추진위원을 계속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추진위원을 모으고 일을 시작한 지가 불과 지금 한 달도 채 안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사실은 206명의 추진위원을 확보한 것은 네. 지난 6년 동안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어떤 그런 인적 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가능했던 거죠. 네. 가령 예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열어서 복지국가 담론을 교육했다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형태의 아카데미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사회에 뿌려놓은 어떤 네. 씨앗들이 지금 이제 삭을 좀 틔우고 있어서 예. 그걸 이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좀 수확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민주당 내에 복지국가의 담론과 가치를 이제 전파한 사례도 있고 해서 네. 또 민주당 안에도 굉장히 또 좋은 예. 복지국가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예. 근데 저는 그분들이 저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굉장히 많은 기성 정치인들과 정치 지망생들이 네. 저희들의 깃발, 예. 복지국가 정치추진위원회의 깃발을 보고 앞으로 아마 함께 하자고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런 가치의 인정,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학습과 교류 이런 네. 걸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후에 저희 그 복정추의 기치하에서 복지국가의 가치를 들고 출마하실 분들의 숫자는 저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100명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게 제 기대죠. 100명 가지고 어떻게 정치 세력이라고 하기. 알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도 뭐 경기지사로 출마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좀 과도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제가 뭐 그 출마 선언한 건 전혀 없고요. 예. 다만 제가 지금 그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과대 교수지 않습니까? 예. 교수이고 복지국가 운동가로서 복지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수년 동안 쭉 활동을 해온 사람이 네. 왜 멀쩡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그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느냐? 예. 이제 아마 그 조금 하다가 그만둘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저를 믿고 네. 지금 이미 100여 명이 출마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상태인데 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들 보고만 출마하라고 하기가 사실 그건 좀 염치 없는 짓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한다면 저도 결심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결기를 밝힌 거고 예. 다만 우리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해야 되는데 예.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누군가가 지금 몇 명이 출마를 해가지고 복지국가의 기치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표격인 예. 제가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해야 된다면 나중에 정당이 만들어지고 예. 해야 된다면 뭐 저도 한번 도전할 그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그것을 좀 과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네. 광역단체장도 이제 뭐 이래서 서울시장도 있고 경기지사도 있고 인천시장도 있고 뭐 경남지사도 있고 네. 뭐 많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네네. 왜 경기지사로 특정을 해서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 수도권이라야 네. 복지국가의 깃발이 공론화가 되는데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아마 공론화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수도권에서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예. 근데 지금 인천이나 서울은 예. 이미 야권에서 지금 그 시장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경기도는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예. 김문수 지사죠. 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누리당이 예. 지난 대선 시기에 한국형 복지효과를 하겠다라고 공약해놓고는 지금 그 공약을 하나하나 지금 파기하고 있으니까 예. 파기하고 있는 반복지국가 세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을 저희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지사 네. 얘기가 좀 나왔던 네네. 거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도 이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박근혜 정권이 대선 때 약속했던 복지 공약을 줄줄이 뭐 지금 그 파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는 재정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재정의 문제도 물론 있겠는데 재정의 문제가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의지의 문제가 크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의지 문제라고 보는 게요. 네. 왜 의지 문제라고 보는가 하면 예. 이분들이 복지효과를 할 애초부터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5년 전에 내세웠던 그 정책 노선, 네. 그게 바로 줄푸세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줄이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예. 그다음에 법치는 세운다 이건데요. 예.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권, 예. 신자유주의 노선이고 이게 그 재벌과 대기업에게 봉사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걸 접어버리고, 그리고 복지효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정반대 노선을 내세우고, 네.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최근 그 집권 이후에 하는 행적을 보면, 예. 바로 줄푸스에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예.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그 집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예. 그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과 지금 손을 잡고 집권을 계속해 가기로 아주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다 보니까 핑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핑계를 찾는 겁니다. 재정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예. 의지만 있으면 재정은 확충할 수가 있죠. 예. 가령 그 부자 감세했던 걸 처리한다라든지 예. 그리고 일부 그 법인세를 실효세율을 또 높인다라든지 예.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한 10 내지 20% 상위 소득 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좀 더 내게 한다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되는데 네.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을 보면 그럴 의지가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지난 대선은 둘째 치고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그냥 그 평의원이던 시절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것들을 꺼내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조차도 빈소리였다. 그게 결정적으로 빈소리였죠. 왜냐하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그게 예. 아주 간단하고도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야권이 주장했던 보편적 복지를 내용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네네네. 생애 주기별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적절하게 혼합해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복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예.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공약인데 예. 그 약속인데 예. 지금 그걸 전면적으로 스스로가 지금 뒤엎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많이 바쁘시겠어요? 저는 뭐 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이용마 기자의 방송 수첩 시간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방송 뉴스를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자꾸 옛날이 떠오르게 하는 그렇죠? 자, 이번 주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제 자꾸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요. 예. 좀 진저리가 납니다. 좀 해도 좀 너무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자꾸 이 방송 기사 보는 게 좀 화가 나고 있어요. 예. 뭐 감정이입이 되시고 있군요. 지금. 네. 네.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게. 예, 그 오늘은 먼저 그 NLL 대화록 관련해서 네. 예, 검찰의 편파 수사에 대한 그 보도 행태 예. 한번 볼게요. 예. 그 NLL 대화록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NLL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거 그렇죠. 관련해서 예. 참여정부 인사들 수사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NLL 대화록이 불법적으로 유출이 됐다. 네. 해서 민주당 쪽에서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권영세 주중대사 네. 이런 사람들 그 고발해놓은 건이 있잖아요. 이 두 건에 대한 수사인데 지난주 수요일이죠. 11월 6일 그 문재인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참고인 신분이죠. 예. 참고인의 경우에는 사실 출석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수사 협조 차원에서 이제 출석을 한 거거든요. 네. 반면에 그 NLL 대화록 불법 유출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김무성, 서상기, 정문원 의원과 그 권영세 주중대사의 경우에는 이 서면 조사를 한 사실이 그 다음 날이죠. 문재인 의원 소환 조사 받은 네네. 다음 날 11월 7일 날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피의자는 서면 조사하고 참고인은 공개 소환 조사를 한다. 네. 그래서 이건 편파 수사다라는 논란이 제기됐는데 예. 여기에 대한 방송사의 왜곡 보도가 좀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의 거짓말도 드러났는데요. 그래요? 예. 예. 그 당시 그 문재인 의원 소환 보도부터 먼저 보면은요. SBS가 톱으로 두 꼭지, KBS도 그 6번째 꼭지로 보도를 했고 7번째 여야 반응 단신을 묶어서 뭐 사실상 1.5 꼭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는 톱으로 세 꼭지를 보도를 했죠. 가장 적극적이었군요. 예. 예. 그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는 걸 밝힌 방송사도 KBS 한 곳뿐이었고요. 나머지는 신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는 피의자 신분인 것처럼 오해할 네, 소지가 네. 상당히 컸지요. 네, 물론 뭐 이 방송사들이 이런 걸 노린 거겠지만은 네. 반면에 다음날 그 김무성, 서상기, 권영세, 정문원 이 네 사람에 대한 서면 조사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편파 논란이 일어났는데 방송 3사는 보도 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네. SBS는 아예 보도를 안 해요. 예. KBS는 검찰 해명만 보도를 합니다. 예. MBC는 서면 조사 사실을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도를 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KBS는 그 문재인 의원이 그 전날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대화록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말미에다가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해 이미 서면 조사를 마쳤고 김무성 의원에게는 서면 조사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을 소환하면서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서면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권 대사가 중국에 있어 불가피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조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해명입니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검찰 해명만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명만 나옵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해명을 한 건데 네, 논란은 소개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MBC는 그 20번째하고 21번째 꼭지로 두 개에 걸쳐서 나눠서 했는데요. 네. 이 서면 조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대화록 유출 사건도 함께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현재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리포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받고 있는 건지 실제로 네. 그 사실조차도 보도를 안 했어요. 예. 이게 야당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SBS는 아예 보도를 안 했고요. 네. 그냥 방송 3사의 보도 행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날 진실을 보면 이래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그날 오전에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 조사를 했고 예. 김무성 의원은 조사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이 김무성 의원한테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김무성 의원은 검찰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기자들이 확인 질문을 그 서면 혹시 질의서를 받았느냐 뭐 확인 질문을 하니까 김무성 의원이 그거 저 지난달에 받아가지고 지금 답변서 작성 중이다. 거짓말한 거죠. 이 차장이.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당신이 그 서면 조사 받는다라고 해서 이건 편파 수사 아니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제 뒤늦게 그럼 나도 조사 받겠다. 네, 맞아요. 예.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찰 측에 그 입장을 통보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야 예. 그 하루 뒤에 검찰이 아침에 확정을 하죠. 네.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서상기, 정문원 의원 세 사람 소환 조사하기로.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조사 받아야 되는 피의자가 내가 가서 소환 조사 받겠다라고 예. 입장을 통보해주고 나니까 예. 뒤늦게 그럼 소환 조사 한다라고 검찰이 방침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황당한 행태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기자들한테 김무성 의원 조사 방식 결정 안 됐다. 이미 그 서면 조사서 보내놓고 그러니까요.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조선일보도요. 다음날 아침에 이진한 2차장이 거짓말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네. 근데 방송 3사는 아예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 이게 이제 다음날 어찌됐든 검찰이 그 새누리당 새 의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또 이제 보도를 보면 또 가관이에요. 왜요? 그 SBS는 뒤늦게 이 서면 조사로 논란이 제기되었다라고 한마디를 하면서 검찰 관계자는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 후 소환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었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라고 한 줄을 리포트를 해요.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예. 네.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 후 소환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소환
건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김무성 의원이 나 그래 출석할게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소환 이 결정한 건데 서로 사인이 안 맞았던 거죠. 네. 네. 이 검찰 해명에 대해서만 SBS도 역시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이진한 2차장 검사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고요. 네. 뭐 MBC도 새누리당 의원 3명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굉장히 그 앞부분에 톱블럭에 보도하면서 뭐 이 소환하기까지 이제 전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전혀 역시 언급 없습니다. 네. 이날 KBS가 가장 왜곡 보도를 하는데요. 네. 앵커 멘트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권의 이런 공방 속에 이런 공방이란 편파 수사 둘러싼 공방이죠. 검찰이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라고 리포트합니다. 예. 이거 소환 계획을 공개하는 게 이례적입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도 되게 많은데, 그죠? 지금 피의자들 부를 때 대부분 다 검찰이 소환했어요. 아, 그래서 사진자들 공개했죠. 포토라인 저기 딱 해놓고 예. 진치고 있는 게 아니까 진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미리 사전에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예, 누구 몇 시에 온다, 누구 몇 시에 온다. 기자들에게 사전에 다 알려주거든요. 예.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출입 그 단 몇 개월만 해도 이거 공개 다 해서 수사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예. 근데 무슨 이례적으로 공개했다라고 이야기 보도를 해요. 아, 근데 이제 그 잘 모르고 이제 그걸 들으면 검찰이 되게 작심한 듯이. 그렇죠. 그죠? 이렇게 예. 비춰지는 거죠. 예. 마치 문재인 의원 소환 조사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례적으로 막 공개하면서 한 것처럼 엄정한 검찰의 모습이 부각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사실은 지금 떠밀려서 그렇죠. 예, 야당이 자꾸 편파 수사다라고 하고 뭐 여당이 거기서 이제 떠밀려서 그럼 나 조사 받겠다 뭐 이러니까 떠밀려 가지고 소환 조사하는 지금 모양상으로 보면 딱 그것이 맞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검찰이 뭐 주도적으로 그러게요. 한 것처럼 기자 리포트 마지막 문장 보면 더 황당해요. 검찰은 해당 의원들을 비공개 소환한 뒤 수사 결과 발표 때 알리려 했지만 서면 조사 논란이 불거져 소환 계획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언제 비공개 소환한다는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진한 2차장 검사는 거짓말로 서면 조사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그 거짓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마치 이게 엄청난 왜곡 보도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이 설령 사실이라도 그것도 문제죠. 예. 참고인은 공개 소환하고 그렇죠. 피의자는 비공개 소환하고 예.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지금 김무성 의원이 한 발언이라든지 뭐 권영세 의원들이 한 발언 이 사람들이 한 발언들을 보면 사전에 그 대화록을 봤다 이런 정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불법적으로 유출이 됐다라면은 지금 국가기록원의 이 대화록이 이관이 안 됐다라는 문제 그 차원보다도 훨씬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법적으로 상당히 처벌을 네. 받아야 될 사안인데 이걸 뭐 피의자를 뭐 서면 조사를 한다는 게 네. 사전에 서면 조사 질의서 다 줬다는 얘기는 검찰에서 뭐 조사하겠다는 거 다 알려준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지금 녹음 들어가기 전에 속보가 하나 떴어요. 김무성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고. 네, 네. 속보가 떴고 아무튼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검사란 분은 거짓말했고 예.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은 무엇이 논란이고 무엇이 핵심인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을까 보도하지 않았고 예.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저는 그 수사 결과도 네. 뭐 뻔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참, 네, 이렇게 지금 검찰의 편파 수사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야당이 드디어 이걸 계기로 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특검 문제를 가지고서 야당이 그 민주당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시민사회 네. 뭐 등과 이렇게 야권 연대를 해서 어제 연석회의가 떴죠. 예, 어제 연석회의도 하고 예. 또 심지어 그 민주당이 특검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뜻을 또 내부에서 네네네.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국회 의사 일정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이게 좀 상황이 좀 심각하게 진행이 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 되면요, 뉴스 그 전에 어떤 저희 보도 행태로 보면은 톱블럭에 이게 매일 속보로
최소한 한 꼭지 아니면 두 꼭지 내지 세 꼭지를 쭉 계속 다뤄야 됩니다. 여당 뭐 야당의 입장 대부분 이 경우에는 지금 야당이 먼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을 내세우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 예. 다루고 뭐 이런 식 내지는 그 제3자 혹은 예. 뭐 시민사회 뭐 이런 쪽의 입장들 해서 그다음에 뭐 그 정치권의 향후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될 건지 뭐 분석도 하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뭐 두세 꼭지씩을 거의 매일 다루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방송 3사 보도 행태를 보면은요. 심각한 게 제가 그 지난번에 SBS 정치 뉴스 보도가 굉장히 좀 이상해졌다. 네. 예, 이제 더 이상 뭐 시방세가 마봉춘보다 낫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보도 행태를 보면 이 보이지 않는 보도 지침이 있지 않는가 네. 생각될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어허.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한 꼭지씩 달랑 해서 뭐 하는 동 마는 동 처리해 버리고요. 야당이 그 뭐 국회 의사 일정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만 지금 하고 있고 예. 다음 주부터 뭐 전면 거부할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내용에 대한 보도가 없습니다. 그 민주당 특검 요구한 게 11월 8일 금요일인데요. SBS는 달랑 한 꼭지로 그 민주당이 특검 요구한 내용과 새누리당이 반대한 거 그 반반씩 예. 보도했고 KBS도 뭐 똑같이 한 꼭지, MBC만 이날 여야를 분리해서 그 야당 쪽의 특검 주장, 그다음에 여당의 어떤 반대, 네. 예, 이게 두 꼭지로 보도했는데 이 꼭지 수가 적다는 말은요 그만큼 보도 내용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들 예. 전혀 제대로 안 담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 3사 뉴스를 보면은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그 민주당과 야권이 예. 뭘 특검하자고 했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특검인지가? 예, 그냥 국정원 관련 특검이에요. 예.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뭐 민주당이 요구한 게 한 6가지인가 되잖아요. 예. 국정원의 그 뭐 대선 개입, 그 자녀 범죄 수사, 예. 그다음에 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그 수사 외압 부분, 네. 뭐 남재준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예. 뭐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 직권남용, 네. 뭐 보훈처의 뭐 댓글 개입 의혹, 예. 뭐 사이버 사령부 뭐 이런 식으로 한 6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요. 그냥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네.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만 그냥 예. 넘어갑니다. 예. 이게 예. 그러니까 특검이 왜 제기되는지를 알려면 예. 특검의 수사 범위를 이렇게 야권이 주장하고 있다가 반드시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지금 지워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냥 특검 요구만 있지 뭘 특검하자는 그렇죠. 건지. 그렇죠. 그럼 쟤네 또 이제 똑같은 레파토리 읊고 있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인식은 그렇게 가는 거죠. 계속 정쟁만 하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또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지금 이 문제를 그 풀 수 있는 그 핵심 당사자는 청와대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사실 이에 따라서 여당은 지금 이 반을 가는데 실가는 존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청와대의 반응이 단 한 줄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흠. 야당이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그렇죠. 이걸 예산안과 연계를 하게 되면 그 최근에 뭐 미국이 봉착했던 셧다운 위기 예. 뭐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 단 한마디도 어디에서도 언급이 없어요. 예. 이건 심각하죠. 청와대가 지금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몰라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적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예.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상하게 그 청와대만 들어가면 여의도고 이렇게 그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상한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진짜로 아니거든요. 정말로. 아니죠. 예. 진짜 아니거든요. 예. 아니 국정을 어떻게 관료들만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니 그 좋아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대통령이 여당 야당 의원들을 직접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하고 뭐 직접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예, 직접 협상하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당신들이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나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나 지금 다름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소모적인 집단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예, 그 MB 이후 계속되고 있는 그 인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보도를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11월 8일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검을 처음 요구한 날이죠. 네. 그렇게 한 꼭지, 뭐 두 꼭지 이렇게 네. 보도를 했다면 토요일에는 야당이 장애 집회하잖아요. 예. 장애 집회하는데 역시 그 한 꼭지들로 처리를 해요. 방송 3사가.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1대 1입니다. 야당 장애 집회 절반, 네. 그 여당의 그 반발 절반. 예. 근데 야당은 장애 집회를 했잖아요. 예. 보통 이 정도 집회하고 그러면은요, 그 장애 집회에 대한 스케치도 할거 아니까 인원이 몇 명이 모였고 최소한 예. 거기에 또 누가 참석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그 보통 야당의 장애 집회에 대해서 한 3분의 2는 그 할애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뭐 한 3분의 1. 그런데 여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쉽게 말해 입만 놀렸단 말이에요. 네. 앉아서 뭐 야당의 주장은 뭐 허무맹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입만 놀렸는데 여당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 반반이에요. 네. 장애 집회에 대한 스케치 뭐 전혀 없죠. 그다음에 11월 10일에도 일요일이죠. 그 이날은 이제 12일에 그 즉 어제죠. 그 연석 회의를 갖기로 이제 본격 합의를 했는데 네. SBS는 정치권 극한 대치 이런 이름으로 토보의 한 꼭지 보도하고 KBS는 뉴스 말미에 단신으로 한 문장 보도합니다. 그다음에 MBC는 5번째, 6번째 꼭지로 그나마 두 꼭지를 해서 성의를 보였는데 네. 그 두 번째 꼭지에서 민주당을 친노, 비노로 갈라서 이 당내 이견을 막 부각시키면서 내분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예. 있고요. 또 11월 10일에는 이제 사태가 심각하니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김한길 대표 방문까지 했잖아요. 근데 SBS는 한 꼭지, KBS는 거의 다루는 둥 마는 둥 그 다른 경제법안 관련 여야의 동상이몽을 다루는 뉴스의 말미에 한 문장 놓고 맙니다. 네. MBC도 뉴스 말미에 그 단신으로 두 문장 하고 끝내버리고요. 그다음에 12일 화요일에 연석회의가 출범했잖아요. 예. SBS는 톱으로 두 꼭지에서 그나마 대우를 했습니다. MBC도 예. 두 꼭지로 했고요. KBS는 16번째 한 꼭지 다룸으로써 지방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부분으로 그렇죠. 가버려요. 그렇죠. 보도 내용도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예산안과 연대를 반대하는 부분, 예. 그 부분은 부각시켜서 야권 분열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뭐 두 꼭지 보도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야권의 내홍 뭐 이런 부분 부각시키는 보도. 네. 저도 국회 출입을 해보고 했지만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지금 그 이번 여야 관계 보도 태도를 보면은 이건 저 거의 뭐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거.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뭐 오죽했으면 땡방 뉴스까지라니까 그런 단어까지 나와버렸죠 지금. 예. 그렇죠. 예. 진짜로 과거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은 예. 이제 이 방송 수첩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정말 역주행하고 있다. 방송 뉴스는 그렇게밖에는 정리가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땡방 뉴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하셨으니까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 지금 그 윤석열 그 특별수사팀장 그러니까 징계 문제. 예, 징계 문제. 예. 여기에 대한 보도 태도를 한번 또 볼게요. 예. 11월 8일 날 그 일부 조간에서 이 징계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도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정치검찰 논란이 제기가 됐거든요. 네. 11월 8일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는 김선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그 글을 올리면서 반발을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논란이 확산됐지만 이 방송 3사 보도 태도를 보면은요. 11월 9일 처음 보도를 하는데 그 한 꼭지로 방송 3사 모두 한 꼭지로 아주 드라이하게 다룹니다. 윤석열은 중징계하기로 했고 조영권 지검장은 무혐의다. 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이나 뭐 비평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요일 날 김성규 검사의 그 내부 통신망에 올린 반발글 이게 나왔지만 아무도 보도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월요일에 대검에서 감찰 결과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감찰 결과 발표 내용만 보도를 합니다. 예. 토요일 내용과 별로 달라진 바가 없죠. 예. 예. 참. 그게 지금 저희 이탈남에서도 이제 그 여러 건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감찰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의견 통일을 받느냐 중징계하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갈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예.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뉴스에 보면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지청장 징계하려면 경징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대검에서 뒤집어 버렸다 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 맥락은 그거죠 지금 오히려. 예. 더 따끈하고 중요한 얘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감찰위원회가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게 윤석열 팀장 징계건 이번 예. 건을 보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그 감찰위원회입니다. 예. 감찰위원회는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거예요. 예. 이게 검사들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예. 그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고
왜냐하면 그 검사에 대한 감찰 이 징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라고 해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네. 이제 징계를 결정하는데 그 감찰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대검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 감찰위원회에서 네. 다수의 위원들이 윤석열 징계하라고 했다, 중징계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취재 없이 그냥 그대로 발표 내용만, 네. 예, 감찰 발표 내용만 그냥 쭉 보도를 합니다.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네. 아무 그 뭐 검증할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요. 네. 그 발표 내용만 들어본 국민들은 아 윤석열이 문제가 있었어 대검에서 감찰 결과 저렇게 징계를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내용을 앞뒤 정확 모르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저널리즘에서도 그런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파편적 사실을 전하는 거, 그 파편적 사실 자체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있었던 예, 일이니까 검찰이 발표한 거 사실이죠. 예. 그럼 그게 진실이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사실과 사실을 어떻게 이어주면서 거기서 맥락을 잡아주느냐.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방송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심각한 인식의 호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 예. 나팔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정부 발표를 있는 그대로 아무 검증도 없이 예, 발표만 그냥 쭉 해준 그대로 읊어주는 거죠. 대독.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게 뭐 그러면 그 대서사지 대신 예. 써주는 사람이지 그게 무슨 언론이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검증인데 예. 검증 기능이 있는 건데 그걸 해야죠 사실은. 다른 신문에서 이런 거 써도 안 따라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예, 예. 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예. 이 건을요 바라볼 때 방금 말씀 이렇게 나눈 그 감찰위원회 건 네. 바로 이 건으로 일단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요 이번 그 감찰 결과 징계 예. 결론을 통해서 사실상 이 검찰의 그 국정원 수사 라인이 있죠. 이게 다 완전 와해됐다는 무너져 겁니다. 버렸죠. 예. 예. 그 최동욱 검찰총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예. 그다음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예. 박형렬 부팀장으로 예. 이어지는 이 그 수사 라인들이 전부 다 쫓겨나거나 징계를 받거나 네. 해서 수사 라인에서 사실상 이제 수사 라인 자체가 와해됐다는 거고요. 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이 수사 라인 중에서요. 예. 서울중앙지검 그 조영곤 지검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중간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진한 차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처음부터 이 수사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잖아요.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는 사람. 무죄를 주장하면서 예. 그 처음부터 계속 그리고 또 앞서 우리가 편파 수사 이야기하면서 여당 의원들에게는 그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서를 보내고 또 기자들에게는 뭐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은 지금 꿋꿋하게 살아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처음부터 정권과 이 코드 맞추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근데 예. 여기서 잠깐 또 새길로 빠져서 보통 그 취재원이 예. 의도적으로 예. 일부러 거짓말을 했을 경우 기자들한테 이 기자들의 정당한 보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죠? 예. 여기서 정당한 보복입니다. 예. 예. 어떤 식으로 원래 그 대응을 합니까 기자들이? 일단은 취재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그 취재원이 어떠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낱낱이 보도를 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 정도 되면은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정부라면 특히 그 검찰이나 정부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그런 거짓말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교체가 돼요. 예. 인사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노 코멘트는 할지언정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예. 이게 가장 기본 룰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 예. 이건 심각한 문제죠. 기자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기자들이 보통 그 출입처에 나갈 때요. 예전에는 기자들에게 후배 기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취재원들이랑 만나면 절대 무슨 님 님자도 붙이지 말고 예.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약간 막대라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취재원들을 상대로 정보를 많이 빼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한테 허튼 거짓말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공손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거에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달라. 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악용된 측면도 상당히 많았지만은 예. 부작용도 있었고요. 예. 근데 본래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기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거고요. 예. 일부러 이건 한 거예요. 이건 특히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예, 당장 교체돼야 될 대상인데 제가 볼 땐 이런 분들로 아마 지금 검찰이 앞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예. 그 아까 땡박 우리가 예.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럽 순방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 순방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송 3사가 박근혜 대통령 동정 보도를 해왔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네. 지나쳐도요. 너무 지나쳐요. 너무해요. 악센트를 줘야지. 너무 지나쳐요. 네. 그 한번 보도를 보면은요. 예. 지난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네. 9일 동안 KBS는 15곡지, 오이고. SBS 10곡지, MBC 13곡지를 보도를 합니다. 오, 예. 보도 내용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찬양 일색으로요. 예. 심하게 말하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드라마 한류팬 격려, 네. 파격적, 문화 융성의 의지가 읽힌다.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다. 네. 근위대 사열과 마차를 이용했다. 예. 최고의 예우, 극진한 환대, 각별한 대접, 예. 성대한 환영식, 예. 극적인 입장, 예. 뭐 감격의 제외, 열렬한 환영, 기립박수. 그 다 그 리포트 내용에 나오는 예. 단어들이죠, 지금. 예. 뭐 욕하면서 배운다고 네. 북한이 부러운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종북 세력은 청와대에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그 청와대 출입 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청와대 보도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군사정보 시절이라든지 뭐 아마 거의 YS 정부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이게 YS 정부 말미에 가서 바뀐 것 같은데요. 예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청와대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맞아요. 예. 이 기자를 보내달라. 예, 예. 예, 저 기자를 보내달라. 예. 자기들이 찍었거든요. 근데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언론사가 출입 기자를 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그 출입 기자에 대해서 신원 조회를 합니다. 예. 예, 신원 조회는 이제 본인 어떤 사상의 문제가 없는지, 간첩 혹시로 의심할 소지가 없는지, 가족 중에 뭐 혹시 그런 사람이 없는지 예. 이런 것들을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통상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한 있는데. 달씩이나 소요가 예.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 청와대 출입 내정을 받더라도 예. 출입을 바로 못 합니다. 예. 통행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출입증이. 그렇죠. 그걸 하려면 이제 신원 조회를 통해서 한 달 정도 나오는데 가족까지 다 뒤져요. 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 없는지. 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 예. 소위 이제 페르소나 논 그라탄가요? 하여튼 그 배제된 사람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 청와대 출입 기자를 언론사에서 지정을 할 때 그 예. 청와대 측 인사들과 가까운 출입 기자, 예. 가까운 기자들로 정합니다. 예. 보통 여당에 출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중에 출입 기자를 많이 정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오면서부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나 쉽게 말해서 저희 이제 MBC 같은 경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초기에는 여당 출입 기자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록 여당 출입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 방송사에서 예. 정해서 예.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출입 기자를 보내다 보니까 그런 기자가 청와대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코드가 뭐 같은데 뭐. 코드가 같으니까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DJ 정부에 들어서면서요. 예. 이건 너무 대통령을 그 칭송만 하는 보도는 안 된다라는 예. 반성이 일면서 비판 보도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청와대 출입 기자가 직접 비판하기에는 인간관계상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제 보통 여의도로 돈다든지. 그렇죠. 여의도에 통한다든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김대중 정권 말미에 그 사저 관련된 보도 있잖아요. 예. 호화 사저 논란. 예, 맞아요. 있었어요. 그게 예. 제기됐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안 하고요. 예. 그 이제 사스말이라고 하죠. 예. 경찰 출입 기자. 예. 왜냐하면 그 사저를 막 그 건물을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 이제
경찰 출입 기자를 내보내 사회부 기자를 내보내서 찍고 거기에서 인터뷰해서 그 보도를 하게 만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신 다른 기자를 시켜서 이제 비판 보도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왔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출입 기자도 약간 바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작위로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 그 청와대 출입 기자 중에 가장 아마 왕성하게 비판했던 게 노무현 정권 때의 출입 기자다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뭐 심지어 그 당시에 저희 MBC에서 이런 적도 있어요. 담당 그 출입 기자와 네. 정치부장이 다툰 적도 있어요. 왜요? 비판 기사를 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사소한 내용까지 비판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정치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보도국장이 좀 중립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정치부장을 쉽게 말하면 여당 성향이 아닌 야당 성향. 예 야당 약간 당시 야당이니까 이제 야당 지금의 내지 새누리당 성향. 야당 내지 중립 성향의 예. 인물을 써요. 네. 새누리당에 가까운 인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장은 뭐 조중동을 베껴가지고 이거 저 비판하는 기사를 써라라고 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 이건 너무 소소하지 않느냐. 예. 쉽게 말해 째째하다. 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시구가 끝나고요. 예. 그 2루 심판이 경호원이었다라는 걸 공개했죠. 아 맞아요. 예, 네. 기억나요. 예, 네. 예, 예. 그걸 가지고 이 중대한 정보를 흘렸다라고 해서 이걸 그 속된 말로 조지자고 하고요. 예.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제 경내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청와대 관람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람객을 보고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해요. 예. 근데 관람객 중에 하나가 자기 하소연을 하는 내용을 예. 그 종이에 써가지고 온 거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그걸 말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던집니다. 예. 예, 그 창문으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건 경호가 잘못됐다. 이건 청와대 경호 완전히 엉망이다. 아니 예. 뭐요? 정 반대잖아요. 얘기가 지금 이루심의 경호원 배치한 거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그러고 이것도 경호가 너무 허술하다 그러고 어느 정도는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저 비판 기사를 써라고 해서 그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와 뭐 부장이 서로 네. 다투기도 했지만 예. 부장이 세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그 비판 보도를 저희 MBC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이런 소소한 것까지 비판을 하는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이제 뭐 거의 없죠. 예, 비판 완전 보도가. 사라졌죠. 예. 예, 완전히 사라졌죠. 그렇죠.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공교롭게도 그 퇴임 직전 사저 관련해서 다 문제가 됐었죠. 예, 다 문제가 예, 됐었죠.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사저 관련해서 예, 문제가 그렇죠,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특검을 한다든지 검찰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예. 때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사저 관련 보도는요 당당하게 청와대 출입 기자가 합니다. 그래요? 예.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받아서요. 예. 청와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 모든 문장의 주어가 청와대대입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그런 리포트를 그런 보면. 보도 내용이면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예. 앞서 왜 그 우리가 검찰 발표 내용 그걸 대독하듯이 네. 이것도 그냥 청와대에서 이렇게 주장한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말했습니다. 해명 위주로 예. 쭉 보도를 하죠. 아까 이제 잠깐 그 옛날에는 이제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를 찍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시절까지만 해도 사실은 기자의 최고의 로얄 코스가 청와대 출입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예, 예. 근데 요즘은 기자들 청와대 출입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만. 진짜로 가기 싫어하대요 보니까. 왜냐하면 청와대 출입하면 주변 동료 기자들로부터 예. 욕을 먹잖아요. 눈총을 받고.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나쁜 소리는 하나도 못 하고요. 그렇죠. 진짜 지금 이번 순방 관련 보도처럼 무슨 뭐 열렬한 환영, 뭐 최고의 예우, 뭐 문화 융성의 의지가 읽힌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인사 만나면 문화 외교하는 거고, 기업계 인사 만나면 경제 외교하는 거고. 그렇죠. 예, 모든 걸 다 칭송, 진짜 용비어 청가만 부르고 있으니 예. 이게 얼마나 기자로서 쓰기가 싫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참 요즘 젊은 기자도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번 보도하는 걸 보니까. 뭐 전두환, 박정희 시대 그 선배들 못지않게 예, 요즘 젊은 기자들 참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언론계에서 흔히 하는 이제 이 속된 표현인데 그건 뭐 차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죠? 예, 예. 뭐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렇죠. 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그 나라 말로 연설하고 이런 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냐 예.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계에서 그게 문제가 됐더만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써야지 그 나라 말을 쓰느냐. 그죠? 제가 그 이런 보도도 없죠. 전혀 없죠, 당연히. 방송 기사를 보고서 충격을 받은 게 그 예. 프랑스어가 유창하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환갑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외국어 공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예. 예. 시간이 지나면 알고 있던 것도 까먹고요.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왜 그 이명박 정부 때 몰입교육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어 몰입교육. 예, 영어 몰입교육. 갑자기 또 그분이 생각이 나요. 어린지. 아린지. 근데 실제로 외국어는요. 예. 가장 빨리 배우는 지름길은 몰입교육이 맞습니다. 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몰입교육을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몰입교육을 해야만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명석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외국어라는 건 습관이거든요. 네. 언어라는 건. 네. 한국말 오랫동안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신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내 얘기 못 하겠어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말이 갑자기 이상하게 이제 그 미국 말과 섞인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20대 때 프랑스에서 뭐 6개월 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 뭐 중국어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환갑이 지났고 그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외국어 거의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을 텐데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중국말로 프랑스말로 열심히 그렇게 연설을 하려면 연설문 사전에 갖다 놓고 얼마나 그 연습하면서 읽었겠어요. 요즘 20대 어학연수 많이 가잖아요. 6개월 코스로. 예. 6개월 어학연수 갔다 와서 영어 유창하게 하는 친구 저 별로 못 봤는데. 6개월 있었다고요? 파리에? 예. 그것도 20대 젊었을 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나라 말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둘째 치고 뭐 한 개인이 가서 뭐 자기 뭐 예를 들어서 그 외국어를 뽐내는 거에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라면 설령 자기가 뭐 5개 국어 아니라 10개 국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나라를 대표해서 갔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 우리말을 써야죠. 그럼요. 네, 당당하게 우리말을 써야 하는데 뭐 가서 자기가 외국어 읽을 줄 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언론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네. 당시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요. 네. 정상회담 내지는 그 전화 통화를 할 때 예.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가끔 통역을 제쳐버리고요. 예. 자기가 직접 오바마 대통령과 아. 그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적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예.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그 영어를 잘 한다라고 해도 일부러 통역을 끼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혹시라도 이 정상 간의 대화잖아요. 예. 정상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갖는 의미가 큽니다. 혹시라도 어떤 해석의 문제라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 하나하나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봐 네. 일부러 통역을 끼우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몇 차례에 걸쳐서 나 통역 필요 없다. 통역 왜 이렇게 못해라고 통역에게 면박을 주면서 예. 자기가 직접 통역을 영어로 그냥 대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통역이 좀 서투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청와대에 간 통역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그 나중에 외교 관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아니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데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요. 그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싸우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게 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쟤는 어로 받아들였다. 이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 제기는 또 전혀 없다. 이게 문제 좀 제기는커녕 칭송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방송 뉴스의 현실입니다. 네, 유창했다. 그렇죠.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을 뽐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몇 가지 더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황찬영 감사원장, 네. 그다음에 이번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 네. 인사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그 국무위원급 인사들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방송사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사 검증하는 게 그 노무현 정부까지 관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이게 관행적으로 이어집니다. 방송사에서 검증을 했던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이분들이 혹시 위장 전입을 했든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를 있다든지, 통해서? 예, 보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언론이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쭉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초반까지 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소영 내각이네, 뭐 강부자 내각이네 그때 그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이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먼저 방송사가 나서서 그런 걸 검증하는 경우 지금 없습니다. 보도 아예 없고요. 예.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지금 청문회가 있는데 청문회 보도도 황찬현 감사원장 청문회 보도는 SBS 22번째, KBS 16번째, MBC 21번째. 지방에서 못 보는 거죠. 예. 예. 뭐 문영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보도도 마찬가지. 예. 지금 거의 뭐 로컬 뉴스로 예. 지금 대우를 하고 있는 참 심각한. 사실 인사검증 보도는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는 장사 차원에서도 그건 팔리는 뉴스인데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뭐 땅 투기를 했다, 예. 뭐를 했다, 뭐 팔리는 뉴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사 속까지 접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전공로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상당히 그 청부 수사 의혹이 짙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공무원 중립지켜야 된다 한마디 하니까 검찰이 전격적으로 속도를 올려서 압수수색했는데요.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해 갔거든요. 네, 맞아요. 예. 예. 이번 수사 행태를 보면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마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어떤 검찰 행태를 보면 공무원 몇 명은 무조건 처벌하고 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어떤 뭐 혐의를 덮어 씌워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그런 방송사는 물론 없죠. 네. 예.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순방 기간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뭐 네. 파리 시위자들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고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뭐 어제도 김진태 의원이 뭐 해명을 했죠. 네, 해명이 더 맞아요. 가관이던데. 예. 그게 근데 뭐가 문제냐?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송에는 일절 없습니다. 예, 방송 뉴스만 본 분들은 김진태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제 얘기 들으면은 갑자기 막 뜬금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무슨 말이지? 재미있는 건 다 피해가네. 잘 팔리는 건 다 피해가고 있어요 지금 방송사가.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수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은 지금 10만이 클럽 회원 홍영택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요 며칠 상당히 쌀쌀했죠. 오늘 낮부터 추위가 좀 풀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녹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오전이라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추위가 닥칠수록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날이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